네, 오전장 정리하고 오장 준비하는 오장 디펜스 시간입니다. 오늘 김종효 이사, 최현당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특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게 카카오와 네이버입니다. 각각 5%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카카오의 경우 샘 울트먼 회장이 방문을 해서 협업 소식을 전하자 시장에 관심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고 기업이고 또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먼저 김종효 이사님, 카카오의 주가 급등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가야 좀 더 오를 수 있고 관련된 AI 종목군들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얘기는 앞서서도 해주셨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냉정한 얘기 몇 가지 해볼게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카카오가 오픈 AI 가져와서 유통만 시키는 정도면 이게 도움이 될까요? 자기 스스로 뭔가 개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의 거 제일 좋은 거 가져다 쓴다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네. 근데 그동안 카카오가 주가가 왜 내렸습니까? 성장 모멘텀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린 거거든요. 네. 그럼 갑자기 오픈AI 끌고 와서 카나나 연결하면 매출이 증대될 이유가 있나요?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려면 카카오가 스스로 증명해내야 돼요. 오픈AI를 가져와서 카카오와 했을 때 얼마나 잘 될 것인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확실하게 이런 방향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김주영 앵커랑 카톡을 합니다. 약속을 잡았어요. 네. 그러면 그 약속을 잡은 걸 가지고 바로 이제 카나나한테 오픈AI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유정 앵커랑 충무로에서 12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맛집 네. 검색해서 예약 잡아놓고 결제는 카카오페이 어떤 카드로 할 거고 이런 게 한 번에 말로 다 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을 카카오가 스스로 특화해서 만들어낼 수 있냐는 거죠. 지금까지 카카오의 행보를 보면 글쎄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숫자는 아직은 좀 증명돼야 될 게 많고 올해 실적 전망도 별로 개선된 게 없는 만큼 모멘텀이다. 그럼 모멘텀의 크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이야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게 카카오의 판도를 바꾸거나 성장이 둔화되는 카카오의 전반적인 흐름을 바꿀 만한 그런 요소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와 관련돼서 돈 벌 수 있는 게 없다? 네. 그럼 공짜로 쓸까요? 돈 나갈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 그 나가는 돈에 대해서의 비용은 그렇지 않아도 이익률이 5%밖에 안 되는, 오피 마진이 5%밖에 안 되는 카카오가 잘 버틸 수 있을까?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카카오. 사실 지금 이 주가 측면에서 보자면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2인자라서 안 돼. 카카오는 안 돼라는 인식이 굉장히 좀 팽배합니다. 이런 점들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오픈AI와 작년 9월부터 계속 협약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현동 매니저의 관점에서는 이 오픈AI를 등에 업은 카카오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단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보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김종희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이제 좀 평가해 주신 건데, 저도 당연히 장기적인 전망에 있어서는 과연 효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어쨌든 챗GPT를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이익이 얼마나 커질까라는 의구심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전망을 계속 봐야겠습니다만은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 카카오가 샘 울트먼의 손을 잡았단 말이죠. 샘 울트먼은 우리가 다들 알겠지만 이제 어떤 그 AI 아버지로 불리면서 지금 엔비디아 연합군을 준비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가장 앞서 나가는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고 더 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샘 울트먼 이 오픈 AI의 손을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카카오가 워낙에 이제 과거에는 정말 국민 주식이었지만은 그동안 실적도 그랬고 이제 많은 부분 할인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카카오가 워낙에 좋아서 잘 주가가 가던 상황이었다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워낙에 안 좋았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오픈 AI와 손을 잡고 모델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런 소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다. 네. 특히나 주가는 좀 많이 내려와 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상승 동력도 강하고, 특히나 이제 그 큰 그림 봤을 때 지금 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쪽이 제가 달라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딥시크로 인해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이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다 보니까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와 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돼서 소프트웨어 업종 자체가 좀 과연 빅테크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라는 거였는데, 카카오는 어쨌든 오픈에 손을 잡았고 지금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 고성능 GPU가 없이도 이제 AI 모델을 개발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딥시크 전과 이후의 소프트웨어는 전망이 좀 달라져야 된다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전반적인 소프트웨어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카카오가 지금 이제 이 오픈 AI에 손을 잡은 것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고 주가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중에 얼마나 이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노릇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현동 매니저는 지금 카카오를 좀 매수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충분히 매수할 의향이 있고 조금 전에 이제 그 앞서 방송 나왔던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도 네. 카카오가 이제 이대주주로 있으면서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엊그제 한번 상한가 갔다가 조정받고 있고 지금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건데 지금 아시겠지만 카카오 주가가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는 카카오가 진짜 그 우리 삼성전자 빠졌던 것처럼 쭉 빠져왔던 건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 카카오 주가를 잠깐 좀 그 보시면 카카오 잠깐 볼게요. 네. 보시면 지금 거의 한 3년 정도 빠졌다가 이제 올라서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과거 대비해서 좀 저평가 영역을 보여지고요. 3년 전만 하더라도 뭐 17만 원 했던 게 지금 3만 원대 있는 거니까는 그런 관점에서 기술적 반등만으로도 사실 좀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좀 크다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뭐 카카오나 뭐 네이버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 매수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최현동 매니저는 단기적으로 카카오 좀 반등이 가능하다, 매수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종효 이사의 의견 다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카카오를 비롯한 카카오 그룹주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뭐 단기적인 반등은 저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뭐 반등의 탄력을 보면 예를 들어서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더 가벼운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죠. 당연히 더 많이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뭐 리스크를 지고 단기 수익률을 추구한다면 더 공격적인 종목으로 가는 거죠. 근데 저는 뭐 그런 성향도 아니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네. 뭐 지금 투자할 거냐? 글쎄요. 투자의 관점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뭐 트레이딩 정도는 해볼 만하다. 그런데 뭐 지금 카카오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여러 가지 행보들, 그다음에 김범수 의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뭐 사업별로 꼬여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의 카카오의 매력도는 여전히 제가 보기엔 아무리 좋게 봐줘도 주황불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황불 정도. 알겠습니다. 두 분의 카카오에 대한 그 관점이 다르다라는 점도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서 앞으로 투자의 방향점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와 함께 지금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와 관련해서 이 이슈를 먼저 제가 좀 던져보고 싶은데 내달 7년 만에 네이버의 사내이사로 네이버 이혜진 창업자가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를 합니다.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요. 최현동 매니저님, 네이버, 카카오와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매수의 관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네이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좀 네이버도 뭐 괜찮다 보는데 네. 카카오나 네이버나 어떻게 보면 같은 관점에서 빠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AI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었다가 이제 뭐 전혀 어떤 결과물도 안 좋았고 뭐 많은 빅테크들은 뭐 치고 나가고 있는 건데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빠졌던 건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AI라는 그런 모멘트 생긴 것이고 네이버는 사실 그 최근부터 이 딥시크 이후 때부터도 이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에서는 뭐 중소기업은 아니잖아요. 거의 뭐 한 중견급 기업 이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빅테크 어떤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알파벳 이런 어떤 그 AI를 서비스하는 기업들과 비교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작은 기업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이 딥시크로 인해서 좀 어쨌든 좀 반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딥시크 전과 후가 뭐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도 이제 당연히 좀 재평가 받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이혜진 위원장이 복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그 최수현 대표가 물론 의사결정을 잘 해왔겠지만 네. 이제 그 이혜진 위원장이 그 이 네이버에 다시 또 합류를 함으로써 어떤 의사결정도 빨라질 수가 있고 또 어떤 AI에 대한 투자도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에 대한 어떤 다시 한번 기대를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죠. 다만 역시 이제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정말 이 AI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어떤 목표에 누가 먼저 가냐가 먼저인 것인데 그게 이제 많은 빅테크들도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은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나 상당히 좀 강한 어떤 그 급등 모멘텀이 들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 누구와 손을 잡았다라는 기사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기업의 색깔 또 AI 사업의 색깔을 어떻게 바꿔 나가는지에 저희가 좀 초점을 또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 회사님, 네이버 AI 사업 좀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 지금 클로버엑스와 관련된 기대감이 높지 않은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뭐 독자적인 모델로 계속 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최현덕 매니저 얘기처럼 저도 딥시크 이후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아마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AI 판도가 바뀌면서 뭔가 후발 주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의 IT 기업들과 비교해 보면 미국의 IT 기업들은 소위 이제 설립자 대주주라는 사람들이 가장 전면에 나서서 다 끌고 가고 있는데 네. 우리는 어느새 그 소위 창업자라는 분들은 저 뒤에 가서 무슨 대기업 회장놀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네이버의 한성숙 CEO나 지금 최수연 CEO가 뭐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저 두 분이 과연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자기 마음대로 드라이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모두가 궁금증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해진 회장이 정말 본격적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라면 뭔가 시장의 변화하는 판도를 느끼고 뭐를 다시 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 자체는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는 달리 전 네이버에 대해서는 좀 투자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의 지금 그 씨앗이 되고 있는 건 뭐 저희가 옛날에 방송할 때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네. 사우디예요. 지금 사우디와 관련돼서 첫 번째로 된 건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트윈에 이어서 하이퍼 클로버엑스를 지금 사우디에 심으려고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이제 전사적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우디는 미국도 싫고 중국도 싫거든요. 그런데 괜찮은 거 하나는 쓰고 싶거든요. 네. AI가 지금 어차피 뭐 전산업 뭐 이런 쪽에 있어서는 뭐 주요 화두니까 그래서 네이버가 그쪽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는 카카오와는 달리 아시는 것처럼 뭐 일본이라든지 여러 그 라인들을 통해서 실제로 SNS를 활용하는 그 먼스리 유저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사우디까지 추가된다면 사우디의 인구가 뭐 아주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 GCC 6개 국가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네이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투자 관점에서 좀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AI 관련해서는 저희가 투자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고 싶은데요. 김종욱 회사님, 그럼 AI 투자 저희가 어떤 기업 좀 보면서 달려가는 게 좋을까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저는 여전히 ETF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ETF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글로벌 ETF가 별로 좋지 않으시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국내 중소형주가 더 나을 거예요. 단기 수익률은요. 네. 근데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뭐 국내에서는 네이버 외에는 별로 큰 답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네이버, 하지만 빠르긴 중소형, 그리고 글로벌 ETF까지 함께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최원덕 매니저의 의견도 궁금해요. 또 단기적으로 수익 정말 잘 내주시잖아요. 그 사실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기업에서 친다면은 약간 좀 대형주에 속하는 거고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솔트루스 같은 경우도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또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업을 하는 기업도 있고요. 이제 그 엔비디아 협업하는 기업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되게 작습니다만은 그런 작은 기업들이라고 해서 뭐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탄력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런 기회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기업에 국한시켜서 보기보다는 이 중소형주한테도 이제 상당한 좀 기회가 있거든요. 또 기회가 좀 생기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충분히 많이 빠졌다가 딥시크로 인해서 시장에 좀 관심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수급까지 같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기업 중심으로 좀 보신다면은 지금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팔란티어가 지금 뭐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 또 급등했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좀 어떤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좀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함께 들으니까 너무 좋다, 너무 알차다, 역시 증시템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럼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오늘도 견조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라고 한다면 오래 보유해서 속상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안 봐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사실 중요한 이슈가 또 한 가지 나왔죠.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배터리와 바이오에 대해서 첨단 전략산업기금을 신설했습니다. 최소 34조 원 규모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이렇게 자금을 투입하는 이유가 있겠죠. 김종윤 이사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최상목 대행의 얘기에 지금 뭐 AI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오라든지 이렇게 소위 신성장 사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이건 지금 뭐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공감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우리나라가 살아나기 위해서 신성장 사업에 뭔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견이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만 어디에 방점을 찍고 돈을 몰아주느냐 정도가 의견 차이로 보여지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저는 그 기존의 정부의 방식은 투자를 하면 뭐 세액 공제를 해준다라는 간접적 방식이었거든요. 이거 지금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 트럼프 시대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도 물론 조율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눈치도 봐야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자금 투입이 필요한데 이런 정책이 나왔다라는 건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저는 이쪽 산업의 핵심 포인트는 과연 추가적인 악재가 더 존재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빠진 게 산업의 성장이 안 해서 그렇지 않잖아요. 전기차 계속 성장해 왔거든요. 네. 우리가 원했던 속도만큼 성장을 안 했고 너무 선투자를 했다가 앞에 이제 완성품이 빠지지 않으니까 뒷단에 이제 금속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양극재라든지 이런 게 재고가 쌓이면서 결국은 줄줄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뭡니까? 공격적인 캐펙스를 전부 뒤집고 있죠. 안 한다, 접는다 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해 쓸 돈이 지금 세이브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그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그래서 올해 만약에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뭐 쪼그라들고 뭐 이런 양상이 나타나면 아마 더 하락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정책 이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악재를 좀 반영했다라는 측면에서의 반격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산업의 방향성은 그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반등, 꾸준한 상승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정부 정책이 나온 만큼 저희가 관련 종목들 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 최현덕 매니저의 의견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이 2차 전지를 부정적으로 좀 말씀드리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안 좋아서 더 빠진다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좋은 건 뭐냐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빠질 게 없는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 이 주가라는 것은 어떤 성장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내년이든 뭐 내후년이든 뭐 3년이든 5년 뒤에 얼만큼 성장할 것이다. 이런 어떤 산업 성장이 대두에 올라가는 건데 지금은 단순하게 트럼프 정책만 본다 하더라도 전기차는 좀 배제하고 있고 이 테슬라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고 하나 테슬라는 전기차로 테슬라를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율주행이나 로봇으로 사는 거지 어떤 전기차를 보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너무 싸서 더 빠질 건 없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건 좋은데 과연 우리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3년 뒤에 올라갈 거를 지금부터 굳이 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싸기 때문에 좋긴 합니다만은 지금 자리에서 굳이 우리가 뭐 공격적으로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이렇게 첨단 전략 산업 기금 신설해가지고 이게 이제 기존의 그 반도체 기금이 17조인데 뭐 2배 이상 가능하다 그래서 뭐 최소 4조 나온 건데 저는 과연 배터리가 첨단 전략 산업에 들어가나 이게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AI, 배터리, 반도체 같이 나온 건데 이 배터리 쪽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당장 급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AI 같은 경우는 즉 양자콘 같은 경우도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양자콘만 봤을 때도 중국에 대비해서 거의 40분의 1 정도밖에 투자가 안 들어가요. AI도 지금 일본도 지금 이 일본만 스타게이트 만들고 가고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어쨌든 이 대통령이 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런 정책이 못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이 정치권에서 또 빨리 준비한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그 기금까지 마련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저는 AI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뭐 배터리를 굳이 지금 상황에서 집중할 필요는 없다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어쨌든 성장성을 봤을 때 다른 쪽에서 우선 순위가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2차 전지를 어떤 뭐 기금 마련했다고 해서 뭐 어떤 그 받는 가능성 굳이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현동 매니저는 2차 전지의 유일한 장점은 가격이 싸다, 바닥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만 좀 짧게 추가적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네. 어쨌든 AI가 발전하면서 로봇에 관심이 커지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드론 다 2차 전지 배터리가 들어가야 될 텐데 네. 2차 전지 좀 이런 산업으로 인해 가속화되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도 로봇에 2차 전지가 들어가니까 네. 그럼 로봇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그 배터리 시장이 커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지금 로봇 청소기도 다 배터리 들어가고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가전제품, 무선 가전제품에는 다 2차 전지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성장 모멘트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자체가 쉽게 말하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도 2차 전지인데 그것 때문에 어떤 그 2차 전지 시장이 커진 게 아니기 때문에 로봇 시장이 커진다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죠. 다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안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데 만약에 정말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단기간에 확 커진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압도할 정도로 커진다고 한다면은 그걸로 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지금 이제 이번 연도부터 양산이 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장 커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은 저는 로봇으로 인한 어떤 배터리 사용량이 급증해서 그런 것이 모멘텀이 된다고 한다면은 뭐 한 내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결국은 싼 건 맞고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번 연도에 했던 수익 관점을 봤을 땐 네. 굳이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예, 이렇게 좀 봅니다. 지금 관심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김종효 의사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2차 전지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네, 당장 저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또 네. 뭐 뭔가 노이즈 나오면 뭐 당장 빠질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러면 우리가 투자라는 관점에선 이 주식이 더 이상 악재가 없다라는 판단, 그다음에 이 정도가 밸류 바닥이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부터 분할 매수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대표주 위주로는 조금씩 관심을 가져봐도 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과거에 말씀드릴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전기차 하나가 아니라 다른 쪽에 뭔가 수요처가 생겨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ESS도 아직은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뭐 말씀해 주셨던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분 쪽에서 수요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한다면 최근 아직은 뭐 바닥을 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뭐 금속 가격의 움직임이라든지 뭐 양극재나 이런 가격의 움직임들도 그다음에 부정적으로만 얘기됐던 수출 지표들도 최소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대표주인 저는 뭐 삼성 SDI나 에코프로 그룹주 중심으로는 분할 매수의 시작점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의 시작점 정도로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카카오부터 네이버 2차 전지까지 전략 함께 세워봤는데요. 이제 오후장 전략 한마디 들어볼 시간입니다. 먼저 최현동 매니저의 한마디 함께 들어보시죠. 네. 우리가 이제 뭐 지금 배터리도 이야기하고 지금 많은 부분들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좀 관세다. 네. 관세가 모든 걸 좌우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바이오도 그렇고요.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뭐 AI도 그렇고 정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상당히 많은데 지금 관세로 인한 어떤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환율이 급등했던 부분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못 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이제 협의가 돼서 한 달 뒤에 이제 관세 협의를 다시 할 거고 중국이 협상이 안 돼서 좀 불안했던 건데 중국은 이미 그 290조의 어떤 그 무역 보복 합의를 복원해서 구매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어제 중국이 맞불 관세를 매겼다고 하지만은 중국 관세는 10일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절대로 이제 어떤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제 당장 통화가 안 됐다라고 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아마 주 후반 정도면은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남아 있는 건 EU인데 EU도 지금 뭐 캐나다, 멕시코, 중국 다 협의했는데 EU가 또 혼자 협의를 안 하지 않겠죠. 그런 것좀 봤을 때 결국 관세 협상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장 반등에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도 계속 준비를 해야 될 시기고 그와 관련된 또 종목 하나 또 준비했으니까는 잠시 뒤에 또 종목으로 좀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최현동 매니저는 공략주 준비를 위해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김종효 이사의 한마디 더 들어봐야 되겠죠. 오늘 오후장 저희 어떻게 좀 대비해 볼까요? 네, 섹터 쪽에서 뭐 계속 이제 관심 있는 종목군들을 말씀드릴 때 저는 뭐 지금 당장 올라갈 종목은 잘 모르겠고 네. 그다음에 뭐 제 성향도 아니고 해서 뭐 이제 산업의 변화 측면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기술적인 부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기술적으로 최근에 IT 부품주 중에서 몇 개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덕전자,
자화전자 이런 것들이 막 거래가 급증하면서 특별히 뭐 호재 나오고 이런 것들도 없는데 주가가 반등을 시작했거든요. 대덕전자 실적은 아직도 굉장히 별로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 심택이라든지 이런 일부 종목군들의 계속 뭔가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이 만들어지면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은 로봇에서 혼자 다 할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삼성전기가 최근에 개선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전체적인 이 AI 시장 확대와 더불어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절대 저평가 영역에 있는 IT 부품주 중에서 꽤 괜찮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곁다리로 5G 종목군들도 최근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오후장 디펜스 김종희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